보면 전일 나스닥도 좀 올랐죠. 근데 보면 골드나 실버나 뭐 구리 이런 것들이 다뭐 소폭 조정을 받았지만 유가가 다시 이제 100불 위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90불인데 100불 위로 올랐죠. 뭐 천연가스도 좀 생각보다는 안 떨어져요. 그래서 에너지 관련주들이 이게 어제 뭐 요즘 최근 들어서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좀 잠잠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그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에 대한 그 수급 대란 이런 것들이 좀 더 일어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미국 시장을 보니까요. 이쪽은 이제 주요 지수고요. 테슬라 한 3% 올라갔고 뭐 애플은 보합이고 뭐 엔비디아도 1%고 AMD는 마이너스 3%, 그다음에 아마존도 2.7% 올랐죠. 확실히 이게 실적이 좋은 주식이나 자율주행 쪽 하시는 쪽이 꽤 괜찮아요. 근데 알리바바 뭐 중국의 ADR은 여전히 뭐 이제 한 번 좀 맞았잖아요. 그리고 메타 플랫폼, 그다음에 블럭, 그다음에 알파, 구글 이런 쪽이 전부 다 이제 보합 쪽으로 가고 있죠. 근데 어제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가 하나 있었죠. 그 제가 지금 하는 방식은 우리 그냥 회원님들의 그 방송을 그냥 그대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이렇게 합니다. 라는 것들을 얘기를 드립니다. 근데 어제 많이 빠진 종목들은 뭐 중요하지 않는데 어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보면 다 에너지주예요. 그러니까 9%. 그 다음에 이거 워런 버핏이 샀다는 에너지주 9.47%. 그 다음에 이것도 에너지주죠. 그러니까 마라톤 올도 에너지주. 그러니까 에너지주가 4개나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요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요 종목이 그러니까 어제 상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면 이게 이 나머지는 전부 다 에너지 주식이고 그 다음에 한 주식이 이제 클라우드에 기반한 미국의 소프트웨어 보안 회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클라우드 관련한 미국의 소프트웨어 보안 회사가 이렇게 상위권에 하나 올라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에너지 관련 주식이 올라와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워런 버핏이 산 종목도 많이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에너지 관련 주식이 생각보다는 이렇게 잘 안 떨어진다라는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유가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는 이렇게 좀 상방으로 너무 가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좀 많이 영향을 미칠 것 같죠. 아직까지는. 이게 아직은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리스크가 이렇게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영향도 있고 그런 것 같아서 지금 최근 들어서 뭐 워런 버핏뿐만 아니라 좀 이렇게 미국에 있는 자산운용사들도 점점 그 에너지 관련 주식들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좀 늘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당분간은 좀 이쪽 섹터가 좀 쉽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어제 해외 증시 보면 에너지 관련 주식이 가장 많이 올라갔고요. 뭐 테슬라나 이런 건 그냥 중짜. 그래서 아직 그러니까 에너지 쪽은 좀 살아있구나.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도 살아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좀 특징적인 게 하나 있는데요. 어유 기분 좋아. 제가 왜 기분 좋다고 그러는지 아시죠? 우리 회원님들? 너무 기분 좋아요. 오늘 저희가 공식 종목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이요. 한 종목이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진짜 급등하고 있습니다. 예. 완전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종목을 제가 기업 분석하고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왔거든요. 아, 진짜 오늘 진짜 급등하고 있네요. 왜냐하면 이 종목을 이렇게 저희 회원님들도 굉장히 막 이렇게 저희가 되게 낮게 쌌는데도 저희 회원님들이 막 저한테 막 그랬어요. 이거 왜 안 가냐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가더니 오늘 지금 급반등하고 있습니다. 야, 얘기는 하지 마세요. 거의 지금 저희가 산 가격에서 이제 보면 그 신규회원 기준에서 산 가격에서 한 30% 수익 난 것 같아요. 에, 에. 얼마 수익 났어요? 그러니까 종목을 얘기하지 말고 저희 지금 수익률이 얼마나 돼요? 신규 회원님들 좀 늦게 사신 분들. 예. 16.90이에요? 아니 먼저 사신 분들은 그렇고 좀 늦게 사신 분들 그보다 더 많을걸? 한 20% 넘었을걸? 예. 어쨌든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기분이 좋네요. 예. 예, 20% 났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거는 그냥 20%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최소한 5, 60%는 보고 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놔두시고, 그러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놔두세요. 저희가 싸게 샀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요렇게 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FMC 얘기를 이제 이번 주에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에 주목할 것들을 제가 이렇게 우리 회원들한테 이렇게 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렇게. 근데 이번에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가 3월 14일 날 나왔는데 뭐 0.8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월보다 그러니까 이걸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지수가 이제 전월 대비해서 0.8이니까 살짝 떨어지긴 했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전월 대비는 그런데 물론 물가지수는 이제 전년 대비는 잘 안 보긴 하지만 이게 전년 대비 보면 여전히 10%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높은 편이죠. 그래서 아직은 물가지수가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7.9니까 물가가 그렇게 잡혔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리고 전일 해외 증시를 보면 대부분 다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대부분 다 에너지 관련 주식이기 때문에 이제 요 종목 빼고요. 요 종목은 이제 클라우드 기반한 그 소프트웨어 보안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요건 개별 재료 때문에 올라간 거고 나머지 네 종목은 전부 다 에너지 관련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미국 시장에서 많이 올라간 거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에너지 쪽이 아직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물가 지수가 상당히 좀 높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좀 한번 드리긴 했는데 좀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가를 바로 잡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러시아에 어제 그 국채 원리금 상한 일정이 있었는데요. 1억 1,700만 불 달러로 다 이자를 지급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뭐 요거는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31일 날 하고 4월 4일 날이 꽤 많아요. 이게 한 6억 불 정도 됩니다. 근데 러시아의 디폴트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뭐 이게 좋니 안 좋니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 개인적으로 보면 어차피 러시아는 디폴트를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많이 이그 더 많이 제재받을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어차피 모든 제재가 다 꺾였는데. 그리고 에너지 쪽 관련해서 두 개 계단 열어놨지만 이거 꺾이면 에너지 대란 일나기 때문에 그건 미국이 아무리 좀 제재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우리 회원들한테도 얘기했지만 디폴트 부분은 사실은 큰 문제 없을 것 같다. 왜냐면 어차피 제재를 다 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거니까 큰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다른 금융기관에 이제
영향을 좀 미칠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금융이라는 거는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은 정말 아무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금융이라는 거는 이렇게 작은 불씨가 큰 불씨가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실은 어, 저는 개인적으로 금융은 이게 작은 불씨도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있죠. 아,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예, 그 나중에 좀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어제 FMC가 이제 굉장히 이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고 이제 오늘 저녁은 미국의 동시만기일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성 요인이 좀 있어요. FMC 얘기는 제가 어제 FMC 얘기는 제 그 유튜브에 보면 여기 조일교라고 치면 어제 저녁 방송을 제가 FMC 회의에 대한 완벽 분석을 해놨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조일교 TV라는 것에 어제 FMC 회의에 대해서 완벽하게 분석을 해놨으니까 여기 들어가셔서 보면 돼요. 16분짜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6분밖에 안 되니까 여기서 완벽하게 분석을 했으니까 요걸 이제 참고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말 완벽하게 분석해 놨거든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중국하고 우크라이나 관련 기사 중에 이게 이제 가장 문제가 됐는데 지금 좀 협상 분위기로 가고 있죠. 이렇게 사실은 제가 어제도 저녁에 설명을 드렸지만 저는 정말로 이렇게 고민하고 급내했었던 건 뭐냐면 딴 게 아니었고요. 제가 요거를 하나 더 해갖고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좀 기네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제일 겁났던 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제가 바보 같네요. 이거 왜 제가 했죠? 이걸 지우면 되는데 주식만 공부하니까 딴 거는 전부 다 이렇게 바보가 되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중국에 막 그러니까 중국이 아니고 그러니까 주식에 막 집중하면 막 저희 다른 거는 뭐 하나도 안 보인다 그러잖아요. 제가 저희 와이프가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주식만 생각하니까 다른 일상적인 생활은 거의 못하는 것 같고 바보가 된 것 같고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저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뭐 한 곳에 이렇게 탁 꽂혀 있으면. 예.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겁났던 건 뭐냐면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지금 아까도 했지만 어제 기사 중에 러시아하고 중국 급기야 단일 화폐 추진한다는 뉴스가 나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전에 중국하고 사우디가 이게 원유 이게 석유 결제를 위안화로 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뭐 협의 중이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사실 이게 저는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거거든요. 이게 왜 부담스러웠는가 하면 이거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기축통화의 패권에 도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미국이 절대 가만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자신의 패권에 도전하는 거는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절대 용납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가 그 미국의 아성에 지금 도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나오고 나서 이게 미국에서 뉴욕 어제도 이게 나왔지만 상대적으로 중국 ADR이 약해요. 어제 그렇게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견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친간 주미대사가 워싱턴 포스트 오피니언 기구로 중국 정부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인지서를 차단시켰고 그 다음에 류어 국무원 부총리가
중국 기업들의 상장 폐지를 막기 위해서 미증권거래위원회가 소통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경기부양책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어. 그러니까 하나의 그 진안을 했는데 아직 불씨가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제 기사 중에 러시아, 중국이 급기야 단일화폐 추진한다는 뉴스가 나왔으면 이거는 좀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예전에 가장 부담스러웠던 부분들은 뭐냐면 예전에 가장 부담스러웠던 건 뭐냐면 어, 제가 문자 하나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진짜 저희가 공식 종목을 하나 갖고 있는데 이 종목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급등. 야, 오늘 지수가 얼마 올라가지도 않았는데요. 장난 아니네요. 제가 이거 저희 회원님들이 계속 흔들릴 때마다 제가 이거 진짜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제가 기업 분석을 몇 번이나 해줬거든요. 이거는 여기서 끝날 주식이 아니고 엄청나게 좋은 주식이다. 야, 근데 오늘 제가 일단 메시지를 하나 보내놨습니다. 근데 지금 뭐 이거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기업 분석을 다 해서 이렇게 매수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장난 아니네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다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제가 추가 매수를 못했어요, 그죠? 추가 매수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추가 매수 기회를 안 줘버렸구나. 어쨌든 뭐 나중에 또 하면 되니까. 아직 목표가 남았습니다. 저희가 아마 20%, 30% 이렇게 목표로 가는 주식이 아니잖아요. 저 주식은.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있었던 것들은 이제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데 다시 이제 어제 기사 중에 만약에 저게 나왔다면 제 2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중국이 단일화폐를 추진한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최근 들어서 자꾸 이제 기축통화의 패권에 도전하는 행위들이 자꾸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최악의 경우에는 중국 중국 금융기관의 한두 곳 정도를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딱 쳐버리면 그러면 진짜 이거 우리 시장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요. 은행주는 뭐 작살 나는 거고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게 중국 관련한 종목군들도 이거는 장담 못하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페드 이렇게 FOMC 회의에 대한 부분들은 어제로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죠. 이제 그 부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또 설명하는 것보다 여기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어제. 그래갖고 졸교 그러니까 유튜브 TV에 이렇게 졸교 치면 나오니까 요게 어제 저녁에 FOMC 회의 완벽 분석이라고 있는데요. 정말로 제가 분석을 잘 해놨으니까 꼭 들어보세요. 이거 어제 들으신 분 있나요? 들으신 분 한 몇 분만 1번 한번 눌러보실래요? 네.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쉽죠? 그러니까 요거 한 16분밖에 안 되니까 나중에 꼭 점심시간 때 꼭 들으세요.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놓으시면 되겠고 쉽죠? 쉽게 설명해놨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제 결론은 올해 금리 7번 못 올린다는 게 제 견해예요. 그러니까 7번 올리면 내년에 경기 침체 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점도표가 올해 금리를 7번 올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시장은 올해 금리를 7번 못 올린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지수가 반등을 했는데요. 그 어제 지수 반등이 과연 좋은 것일까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제가 또 따로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올해는 제가 볼 때는 금리를, 요건 이제 점도표지만 제 예상은 많이 올려봐야 5회밖에 못 올린다. 왜? 그러니까 경기 둔화가 생각보다 시장을 누르고 있는 형태의 흐름들이 세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못 갈 거다라는 게 제 예상이고요. 그래서 5회밖에 못 올릴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시장이 매파라고 얘기하는데 매파는 아니었죠, 저는. 그러니까 약간 비둘기파 쪽에 가깝다라고. 그러니까 시장은 그렇게 인식을 한 거고요. 근데 비둘기파 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비둘기파는 좋은 게 아니죠.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이 다음 FOMC 회의에서 대차 대조표 축소 계획을 발표했다. 이 대차 대조표는 뭐냐면 연준이 가지고 있는 국채나 MBS, 그러니까 좀 이것도 좀 어려운 얘기인데 뭐 쉽게 얘기하면 주택 관련한 채권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팔겠다라는 거를 발표했잖아요. 5월부터 시작하겠다. 근데 이것도 이제 걱정할 게 없는 게 그 지난번 FOMC 의사록에서 밝혔죠. 그러니까 이 국채를 줄일 때 만기가 덜 된 것들을 막 어거지로 파는 게 아니라 이제 만기가 끝난 것들을 다시 사주지 않는 형태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크게 문제는 없죠. 근데 파월 의장이 어제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파월 의장이 그 FOMC 회의 때 요게 이제 3월 17일 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3월 17일 날 있었던 건데 이 3월 17일 날 이거 금리 이제 얘기하고 나서 뭐 0.25 25bp 올리고 나서 기자회견 하면서 막 미국의 경기는 견고하고 경기 침체는 위험하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네다섯 차례 강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 아저씨가 왜 저러나? 아니 갑자기 제가 이런 표현 쓰면 좀 죄송한데 나이도 많고 이러신데 저 아저씨가 갑자기 무슨 약을 먹었나 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불과 이게 되게 웃긴 게요. 이게 3월 이게 3월 2일 날 하고 이게 3월 3일 날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상하원 청문회 때 그때 이제 나와서 했던 코멘트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막 뭐 이건 뭐 님블 일까지는 얘기 안 해도 되고 뭐 오토파일럿을 우리는 잊지 않다 뭐 이런 얘기 다 안 해도 되고요. 그 경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 경제 역량에 매우 불확실하다. 그리고 러시아의 스위프트 배제가 스위프트가 뭔지 알죠? 예. 여러분들 요즘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실력이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옛날 같으면 다 설명해야 되는데, 요즘 개인 투자자들의 그런 어떤, 어, 그, 그 상식이, 야, 정말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기치 못할 금융시장의 결과를 초래하겠다. 그리고 소비 및 투자 위축 가능이 있고 수요와 공급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러면서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이렇게 막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게 15일도 안 됐는데 3월 3일이면 15일도 안 됐잖아요. 근데 갑자기 15일 만에 보름 만에 막 미국 경기는 견고합니다. 고용이 좋습니다. 고용 좋은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고용지표가 굉장히 좋아요. 보세요. 비농업 고용지표도 좋지만 민간도 좋지만 정부 고용지표 보세요. 예상치를 다 넘어가서 막 계속 첨가되잖아요. 근데 요거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건 좋아요. 근데 이건 좋은데 강한 고용이 있습니다. 뭐 소비 위축은 없습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더라고요. 저 아저씨가 왜 저러지 그래갖고 제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3월 2일에서 3월 3일
사이에 요거 끝나고 나서 요 한 보름 상관에 경제 지표가 좋아진 게 있는지 한번 쭉 살펴봤어요. 근데 경제 지표가 좋아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소매 판매도 뚝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3.80 정도 잡았는데 이번 달에 예상치가 0.4를 잡았는데 예상치보다 더 떨어졌단 말이에요. 0.1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한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지표가 좋지 않은데 저 이해가 안 되는 게 경제 지표도 다 떨어졌고 이제 조금 변한 게 있다면 우크라이나가 서로 뭐 협상에 오가고 있다 뭐 그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스탠스가 3월 2일 스탠스랑 3월 17일 스탠스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경기에 대한 스탠스가.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다음날 이제 온통 신문에 헤드라인 기사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파월 의장의 자신감, 경기에 대한 자신감으로 미국 시장이 올라갔다.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도배를 하더라고요. 그 제가 헐 그랬죠. 뭐 이게 또 뭔 얘기야? 그리고 이제 두 가지가 나왔는데 아니 FMC 회의 결과가 매파의 성향이었으나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경기에 대한 자신감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다 그렇게. 그리고 이제 중립금리를 하향시켰죠. 이 중립금리가 뭐냐면, 요건 좀 설명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중립금리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점도표 보면 중립금리를 보면 마지막에 이제 목표로 하는 금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금리를 인상했을 때 맨 마지막에 어느 정도까지 올릴 것이다라는 것들 있죠. 이제 그거를 한 단계 낮췄어요. 그러면 중립금리도 낮춘 상태에서 올해 시장은 7번이라고 점도표에 나왔지만 제가 볼 때는 경기 둔화 때문에 5번밖에 못 올리면 매파가 아니죠. 이게 어떻게 예상보다는 비둘기파적인 흐름으로 가죠. 그리고 파월 의장이 이렇게 경기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는 사실은 불안해서 이렇게 막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신문의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에 매파적인 예상치가 그러니까 금리 긴축에 대한 매파적인 결과가 공개됐지만 파월 의장의 경기에 대한 강한 자신감으로 인해 시장이 올라갔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고쳐야 된다. 어떻게 고치냐? 생각보다 매파가 아니고 비둘기파적인 긴축으로 시장은 인정을 했고 파월 의장은 경기 둔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미국 국민들의 소비가 위축될까봐 경기 둔화는 없다라고 센 척을 했다라고.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부담감을 가져서 센 척을 한 거죠. 그 왜 센 척을 했나? 3월 2일에서 3월 3일 날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소매 판매가 뚝 떨어졌어요. 예상치보다. 이것도 예상을 많이 빼놨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 지표가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놔두면 경기나 물가는 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파월 의장이 우리 경기 안 나빠요. 고용시장 좋아요. 경기 침체 없어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발언을 청문회에서 했던 거죠. 이런 발언을 하면 안 되는 거죠. FMC 의장이라면. 그러니까 FMC 의장이라면 적어도 저런 발언은 굉장히 조심했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근데 일단 아마추어는 아니지만 저는 이해는 해요.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에 대한 이해는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40년 동안 경기가 둔화되면서 금리를 인상시킨 적은 없어요. 그죠? 그 금리를 인상시킨 적은 시킬 때마다 경기가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수요에 대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기가 너무 좋아서 경기를 좀 시키려고 금리 인상을 계속 했던 거잖아요.
이걸 여러분들 잘 들어야 이제 나중에 앞으로 어떻게 종목들이 움직일 것인가를 이제 유추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40년 만에 처음 겪어보는 긴축인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급망에서 오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경기가 오늘도 보세요. 경기 전망치를 다 낮췄잖아요. 오늘 보고서 났잖아요. 그래서 경기 전망을 자꾸 낮추는 형태의 흐름에서 어, 금리를 올려야 되는 굉장히 30년 만에 특이한 형태의 그런 어떤 긴축이 있다 보니까 파월 의장도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러니까 막 우왕좌왕 하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물가 전망치도 못 맞추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이렇게 파월 의장이 지난번에 파월 청문회에서 한번 이렇게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네거티브한 얘기를 하니까 경기는 심리인데 그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가는 잡아야 되기 때문에 긴축은 해야 되는데 그걸 사람들이 소비를 해서 좀 경기 둔화되는 걸 막아줘야 되는데 자기가 청문회 때 경기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하니까 심리적으로 더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세게 경기가 좋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비 둔화를 막으려고. 원래 이렇게 제가 싸움을 할 때 보면 자신 있는 사람들은 말을 잘 안 합니다. 그죠? 아니, 내가 자신 있는데 뭐, 그 전문가들도 잘 보면, 그러니까 막 무방을 할 때 이렇게 회원 모집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좀 자신 있다 그러면 회원 모집하는데 막 크게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자기 설명 다 하고, 자, 제 강의가 마음에 드시면 가입을 하세요라고 이렇게 설명하죠. 그쵸? 그래서 홈쇼핑에도 보면, 와, 이거 좋습니다. 엄청 좋습니다. 이거 뭐, 이러면 보통 안 좋고요. 그냥, 진짜 좋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후기로 다 알기 때문에, 뭐, 제품 설명만 하면 다 매진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 나왔던 신상품 같은 경우는 그러지만. 그래서 파월 의장이 지나치게 이 경기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는 걸 보면서, 경기 둔화에 대해서 굉장히 의식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죠. 예.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자연적 이해가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는가 하면, 이제 이게 고용지표 이해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1월 달에 이게 예상치가 10만 건이었는데 46만 7천 건 나왔고요. 2월 달에 40만 건인데 예상치가 67만 8천 건이 나왔단 말이에요. 고용이 갑자기 증가돼 버리잖아요. 그럼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작년에는 정부에서 소비 쿠폰도 주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리고 우리나라도 줬잖아요. 재난지원금 같은 게 그런 거 써서 이제 소비를 하다가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줬으니까 그 소비를 하다가 이제 돈이 다 떨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경기 둔화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러다가는 그냥 돈만 쓰다가는 진짜 나도 쪽박 나 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빨리 이제 코로나가 막 이렇게 많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빨리 일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좋아지는 것들이 한편으로는 좋은 증상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경기가 둔화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니까 이제 뭐 코로나 막 창고라는 1월 달에도 막 내가 고용을 막 찾았었는데 나오는 게 이러다가 이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굶어 죽는 건 좀 오버하겠지만 이러다가 진짜 나중에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빨리 이제 일자리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막 고용 지표가 막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 좀 좀 우프다 그랬죠. 웃기지만 서글픈 현실이 이런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되게 좀 재밌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게 사람의 심리라는 게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죠. 근데 이게 또 이런 것들을 근데 여러분들 재밌습니까? 쉽습니까? 재밌는가 둘째 치고 제가 어렵게 설명하진 않죠.
제가 어려우면 제가 강의를 잘못한 거 되거든요. 어렵진 않죠? 어렵지 않다. 7번. 저는 제 강의가 제일 어려울까?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강의는 좀 쉬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좀 시켜드려야 되는데, 그래요? 다행이네요. 안 어렵으면 다행입니다. 예, 조금만 이렇게 듣다 보면 또 쉬워질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지표가 하나 나오는데, 사람들이 왜 소비를 안 하는가 하면, 어제 이제, 요게, 그, 이 블록론 얘기는 끝내버립시다. 이건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페드에서요, 올해 물가 상승률 하반기에 전망치를 올렸잖아요. 뭐 4.3% 이렇게 올렸고, 그랬는데, 며칠 전인가, 페드에서 재밌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제가 이것도 우리 회원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서베이를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제 국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올 하반기, 물가가 얼마가 될 것이냐, 얼마 정도가 예상하느냐, 그러는데, 얼마 나온지 아세요? 6%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연준에서 생각하고 있는 하반기 물가 전망치가 4%인데, 그 물가 전망치보다 훨씬 더, 사람들은 더 높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에서 생각하는 물가 전망치보다 사람들은 훨씬 더 높게 물가 전망치를 예상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은 물가가 쉽게 꺾이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소비를 잘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되게 웃기잖아요. 우픈 현실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니까 연준 의장이 파월 의장이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지난번에 청문회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소비 심리를 더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얘기했던 기사와는 반대죠. 이걸 제가 언론 기사를 제가 정정하면 어, 시장에서 나오는 점도표의 예상과는 달리 시장은 훨씬 더 비둘기파적으로 긴축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나스닥 급등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은 미국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초조함을 드러냈다. 자신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고치는 게 맞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FOMC 회의에 대한 분석은 그게 맞죠.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뷰하고 저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언론에서 나오는 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제가 또 제 방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전일에 미국 증시에서 올라갔던 종목들 중에 상승폭 상위 종목 중에 4종목의 에너지 관련 종목이다. 그리고 하나는 클라우드 기반에서 소프트웨어 보안업체다. 요거는 이제 개별적인 재료 때문에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에너지 관련주들 아직까지는 짱짱하다. 그 중에 하나는 워런 버핏이 샀던 종목이다. 그러면 에너지 가격은 당분간 떨어지기는 힘들다. 그러면 물가가 상반기에 꺾이기는 쉽지 않다. 이제 그런 형태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빨리 끊겨줘야 되는데 아직은 물가가 상반기에 끊기기 쉽지 않다. 그리고 제가 제일 찝찝한 거는 왜 워런 버핏이 이 주식을 샀을까? 왜냐하면 물론 이제 성장성이 있겠죠. 근데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성장 10년 이상 보고 가지 않을 종목들은 뭐 1초도 보유하지 마라. 뭐 이런 명언을 했던 사람인데 왜 자산운용사들이나 아니면 최근에 그런 어떤 워런 버핏도 그렇고 에너지 주식에 되게 이제 좀 어, 열광을 할까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는 형태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죠. 저는 이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쉽게 유가는 꺾이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한 80에서 한 90은 계속 유지를 할 것 같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가격에 대한 그러니까 유가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하시다면 그냥 80에서 90 정도까지는 계속 유지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뭐 크게 이상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의 어떤 흐름을 봐도 대충 그 정도 선에서는 버티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으로 넘어갈게요. 수급으로 넘어가면, 근데 그 전에 요것 좀 설명해야 돼요. 제가 이제 우리 회원님들한테 계속 얘기했던 게 2년물하고 10년물하고 10년물, 2년물 금리 차가 계속 좁혀지고 있다. 이게 제가 가장 찝찝한 거거든요. 어제는 5년물하고 10년물하고 일시적으로 역전이 됐죠. 근데 5년물은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원래 10년물하고 2년물은 이제 역전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어제도 2.25pp 정도가 결정이 됐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이게 보여주는 지표가 이건데요. 이게 국채 금리에서 10년물하고 2년물 금리 차입니다. 금리 차에 대한 동향인데,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했는가 하면, 하반기에 경기 둔화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나중에 이제 종목들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서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 이게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국채 금리의 차가 이게 원래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거나 이렇게 스프레드가 줄어들면 경기 둔화 신호라 그러잖아요. 많이 들었죠, 그 얘기? 근데 지난번까지는 하더라도 뭐 2010년, 17년도, 2018년도 뭐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장단기 금리의 차가 좁혀지는 속도가 되게 작았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2019년도 9월 달인가가 역전이 딱 됐죠. 영월 기준으로. 그러고 나니까 정확하게 2020년 3월 달, 그러니까 8개월인가 7개월 뒤에 지수가 급락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근데 최근 들어서 장단기 금리 차가 너무 급하게 줄어들어요. 저는 이게 이렇게 급하게 줄어드는 적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제가 눈여겨보는 지표이긴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2021년도에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요, 160bp였거든요. 근데 연말에 120bp였고요. 지금 1월 달에, 그러니까 1월 달에 80bp였는가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2월 달에 40bp로 딱 떨어지니까요. 이게, 그 당시에 지수가 200포인트가 떨어졌죠. 뭐 지금은 이제 그럴 그 경우가 조금 이제 줄어들었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제 20bp에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건 얘가 언제 마이너스가 나느냐 이 게임이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가 나오고는 거의 여지없이 6개월 뒤에 시장이 급락을 했었던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좀 많이 부담스럽다. 근데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속도보다 S&P의 하락 속도가 훨씬 더 적어요, 지금. 그러니까 얘는 선반영이 되고 얘는 후반영이 되잖아요, 보통. 그 주가는 후반영이 되고 얘는 선반영이 되거든요. 보시면 얘가 마이너스가 나고 나서 정확하게 6개월 뒤에 주가가 급락을 해버렸죠. 근데 이제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연준의 파월 의장이 이렇게 세게 얘기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 장중에 이렇게 5년하고 10년하고 역전이 돼버렸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리고 지금 10년하고 2년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후행성이 있고 얘는 선행성이 있고요. 얘는 후행성이 있거든요. 그 얘가 지금 만약에 또 마이너스가 나면 그 다음에 한 6개월 뒤에 얘가 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그거지만 2013년도부터 보면 이렇게 장단기 금리가 이렇게 떨어질 때까지는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최근엔 너무 급하게 떨어지죠. S&P 주가를 보면. 마이너스가 나면 항상 6개월 뒤에 지수가 폭락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된 시점이 언젠가를 제가 계속 체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회원들한테 매일매일 이제 이 18일 새벽 기준이니까 매일매일 이걸 보여드립니다. 왜냐면 지금은 해외 증시를 체크 안 하면 국내 증시도 이렇게 잘 못 보거든요. 그리고 해외 증시 하신 분이 너무 많으세요. 좀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고 미국 증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도 미국 증시는 어려운데 이게 다 분석을 하고 미국 증시를 해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공부도 안 하고 미국 증시를 한다는 건 진짜 여러분들한테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미국 증시를 만만때때하게 보고 자꾸 접근하시는데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를 공부하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공부하고 가야 돼요. 그렇게 만만때때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투자자들이 난다 긴다한 투자자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런 데서 QQQ 같은 거나 사고 있고 그 대한민국 주린이 분들은 좋게 얘기하면 정말 용감한 거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되게 무모한 거예요. 감히 이 어려운 미국 시장을 감히 공부도 안 하고 허접하게 공부해서 들어간다? 그 말도 안 되죠. 그렇게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롤오버가 이번에 11,000계약 정도 매도가 났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앞으로 롤오버 보지 말자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2021년 3월까지는 잘 맞았어요. 근데 9월 물부터 2022년 그러니까 3월 물, 12월 만기, 그리고 9월 만기 때 2달 연속 롤오버가 시장 예상치를 다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이제 롤오버 안 본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한 번도 틀리지 않았던 롤오버가 연속 2분기 연속 다 틀렸다. 그래서 이제는 롤오버를 보지 않는다. 라고 제가 우리 회원들에게 공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됐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얘기 드리는 건 그만큼 시장이 예전하고 지금하고 많이 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맞는 게 지금 많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물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11일 날 만기 다음 날 이제 코스피 200에 편입됐잖아요. 그래서 다음번 이제 롤오버를 또 비교해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번에 롤오버를 이제 비교해 봐야 되는데 뭐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만 하십시오. 그리고 이 롤오버를 포함시킨 형태에서의 그런 어제까지의 흐름을 보면 16,000계약 매도 우위에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보통은 이제 장중 누적만 얘기하는데 장중 누적 얘기하지 마시고 꼭 롤오버를 포함시켜서 16,670계약이 지금 매도가 됐다라는 것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제가 이걸 왜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제가 이제 월스트리트 기사를 많이 봐요. 블룸버그도 보고 CNBC도 보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제 하루 일과가 그거예요. 아침에 막 해외 증시를 막 분석하고 해외 기사 분석하고 막 바빠요. 저도 나름. 예. 그다음에 이게 미국 주식 동향도 분석하고 뭐 어제는 어떤 형태의 종목들이 올라가는가 막 이게 다 분석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왜 이게 가지고 왔는가 하면 그 월스트리트에서 이제 대표적인 그러니까 긍정론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월스트리트 대표적인 부정론자라고 얘기하면 누구예요? 우리나라에는 김영익 교수고, 김영익 교수 별명이 뭐예요? 한국어의 뭐뭐라 그러지 않나요? 모르세요? 월스트리트 대표적인 비관론자? 예, 닥터 둠. 예. 그러니까 그 루비니 교수가 아, 예, 가장 비관론자라고 얘기를 하죠. 월스트리트에서. 근데 반대로 그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긍정론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바이콜, 오케이, 괜찮다. 그러니까 긍정론자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 이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은 그냥 주식 사서 10년 동안 보지 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에드워드 야든이라는 사람인데요. 제가 주식을 하고 해외 증시를 분석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네거티브한, 그러니까 부정적인 전망을 이렇게 내는 것들을 별로 못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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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00번 하면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한두 번도 그의 그냥 아주 그냥 부드럽게 얘기하지 거의 부정적인 전망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있다. 그건 70년 상황하고 비슷하다. 다시 올 가능성이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이제 분석을 하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다. 경기 침체를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내년에 S&P 500의 목표가가 5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항상 이렇게 긍정적으로 끝을 맺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계속 봤는데 한 3, 40년 동안 부정적인 전망을 거의 안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올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높다고 얘기를 했어요.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게 그냥 참고하시라고 제가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뭐 이 사람 말 믿고 싶진 않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자꾸 오니까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나름 이제 좀 쫄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자꾸 이제 이렇게 청문회처럼 이렇게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다가는 국민들의 소비 심리가 확 죽는다. 그러면 진짜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그러다가 이제 경기 둔화 올 거다. 상반기 내에 못 잡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예상이 들었겠죠. 그래서 쫄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분위기가 이러니까. 이걸 또 신문은 파월 의장의 경기에 대한 자신감으로 시장에 올라갔다. 막 이렇게 또 기사를 쓰더라고요. 기자분들은 좀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진짜 너무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어긋나잖아요. 아니, 매파인데 어떻게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요. 그 지금 어떻게 경기에 대해서 자신을 한다는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 뭐 이 사람이 3월 2일에서 3월 3일 날 이렇게 경기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했다고 갑자기 뭐 보름 동안에 경기가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을 발견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경제부 기자들이 약간 이렇게 공부를 좀 하면 되는데 그 현상 그대로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는 느낌이 있어서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그 회원님들이 저는 좀 더 공부를 이제 좀 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회원님들이 아니라 참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경제부 기자보다 훨씬 더 똑똑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직 제가 가입하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가입하셨네. 제 강의 듣고 저 사람 강의가 좋다 그러면 제가 이게 이렇게 아침에 강의를 하는 스타일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제가 맨날 하거든요. 자식들하고 같이 들으라고. 자식들도 공부해야 되잖아요. 요즘 금융 지식 모르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제 강의는 항상 자식들하고 같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들하고 같이 들어도 거의
부끄러지지 않은 강의가 되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좀 말씀드렸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제는 연준이 더 이상 유동성을 풀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유동성을 더 이상 풀 수가 없다. 그래서 유동성이 2008년도 9천억 달러에서 9조 달러나 거둬들였기 때문에 이제는 무조건 풀어야 된다. 이제 무조건 거둬들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위기가 오든 뭐 돌발 악재에 대한 위기가 오든 이제는 연준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니까 독자 생존 전략을 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는 종목만 가는 장세다. 믿을 건 실적밖에 없고 정책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죠. 왜냐하면 모멘텀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LG노텍이라든지 PCB 쪽은 계속하고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 미국 같은 것도 리비안 같은 종목도 계속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거품으로 올라갔던 메타버스, 어제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하고 메타버스 한다 그래갖고 메타버스가 다시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삼성전자가 한다는 메타버스는 그게 아니에요. 좀 달라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는 우리 이제 회원님들한테도 많이 얘기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수급이 어떤가요? 또 사는군요. 예.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계속 얘기를 드리거든요. 작년에요. 2021년도에 개인들이 얼마치를 샀는가 하면 코스피에 66조를 샀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에 10조를 샀어요. 그러면 작년에 개인들이 샀던 게 76조를 샀어요. 맞죠? 근데 그 작년에 샀던 걸 어느 지수대에서 샀다는 걸 보니까 대부분 다 3,000선 이상에서 샀어요. 8%. 가장 많이 산 건 3,100에서 3,200이고요. 32%. 그 다음에 3,200에 15%. 오늘 발표된 거 보니까 전 국민들의 1,300만 명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삼성전자가 580만 명이 보유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론 길게 가져가면 좋아요. 자식한테 무리를 주면 좋은 거죠. 근데 적어도 1년 정도 볼 거면 3천 이상에서 이게 76조를 샀는데 작년에 76조를 샀는데 3천선 이상에서 그냥 60% 이상은 샀습니다. 이거 악성 매물이죠. 작년에 동학개미가 주도한다 그랬는데 1년도 안 돼서 그냥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왔잖아요. 제가 작년에 동학개미가 주도한다 막 그럴 때 제가 사실 우려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시장에 그래도 한국경제TV를 23년 동안 출연했고 그다음 나름 한 30년 동안 했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했던 시장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막 동학개미가 주도한다 그러고 세상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제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왜 올해 방송 나왔어 제가 1월 달부터 계속 시장 안 좋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계속 선물 매도만 하고 주식 비중 계속 낮췄거든요. 1월 달부터. 그랬었던 이거 1,000명까지 돌파했네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작년에도 굉장히 많이 이제 매수해서 들어갔는데 더 심각한 건 지금 올해 코스피가 3월 14일까지 기준인데요. 지금 3월 18일까지 다시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되지만 3월 14일까지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거 3월 16일, 15일까지, 16일까지인가? 5일까지, 6일까지인가? 제가 업데이트 했는데 이거
6일까지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예. 근데 이게 3월 16일까지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코스피가 10조를 샀어요. 개인들이. 근데 이제 코스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코스닥이 작년에 1년 동안 11조를 샀거든요. 근데 지금 3개월도 채 안 됐는데 지금 4조 3천억을 샀어요.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들? 아, 이게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맨날 얘기하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그 회원님들한테 맨날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 자꾸 이런 자료를 제가 준비하는 게 근데 신용장고도요. 이게 보세요. 올해 1월 1일에서 1월 7일까지 7천억 샀다가 1월 달에 폭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막 반대 매매 나와서 털려요. 그리고 2월 달 2월 5일에서 2월 14일까지 또 샀다가 또 폭락을 하니까 막 털려요. 근데 지금은 지금 보세요. 아직 신용장고도 안 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급을 보면 개인들이 이렇게 살만한 수급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좋아하는 주식을 피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데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그냥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거 자료 보내면서 그냥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 자료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본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방송에서는 얘기 안 하죠. 근데 저는 어, 뭔가 숨기지 말고 다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만 진짜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봐요.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얘기하고요. 좋으면 좋다고 얘기하고, 이제는 시장은 박스권이면 박스권이라 얘기하고, 종목 장세면 종목 장세 얘기하고,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조건 좋다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1월 달부터 제가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저는 굉장히 걸린다. 그리고 우리 회원들한테 1월 달부터 계속 얘기했거든요. 아니 이렇게도 안 좋은데 어떻게 7,500억이라는 신용융자가 들어오냐. 난 시장이 되게 안 좋게 보인다. 근데 여지나 1월 달에 폭락을 하면서 다 반대 매매로 빠져나갔어요. 아, 제가 경기 지표 하나 보여드릴까요? 제가 소매 판매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것도 좀 충격을 받았던 건데, 그러니까 미치겠다. 제가 재수없지만 자랑 좀 할게요. 저희가 공식 종목으로 지금 갖고, 저는 기업 분석에서 이제 한 50% 이상 수익을 이렇게 놓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한 종목을 이렇게 매집을 했어요. 그 기업 분석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유료 회원님들이 싸게 샀는데, 이제 막 이렇게 막 올라갔다가 한 10% 올라갔다가 또 막 10% 수익 났다, 5% 수익 났다, 10% 수익 났다, 5% 수익 났다 막 그렇게 하니까 우리 회원님들이 계속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뭐 펀더멘트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다 설명했어요. 펀더멘트. 이거 오늘 이게 개별주도 아니에요. 우량주예요. 그렇게 개별주도 아닌데 이거 오늘 상한가 갈 수 있겠어요? 상한가 가겠습니다. 상한가. 와. 제가 원래 음, 어, 어, 제가 아니요, 케이카는 아닙니다. 어, 저 그렇게 그 시가총액 약한 종목들 안 합니다. 예. 상한가 갈 것 같아. 야, 지금 상한가 못 가겠죠. 이 주식 제가 상한가 간 적을 본 적이 없는데. 예. 어쨌든 예,
예, 예. 아, 그러세요? 예측 원사님. 개인 사정은 가입 못했죠. 수익 잘 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예. 괜찮아요. 뭐, 또, 개인 사정은 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죠. 근데, 못하신 분들도 수익이 많이 나면 저는 기뻐요. 그렇게 하면 되고요. 예.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재수없다고 그러겠다. 이 장에. 예. 저희가 이렇게 지금 그 상한가를 먹었을 때. 이거는 개별주 상한가하고는 다르잖아요. 그 우량주인데.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기업 분석을 막 한 달 동안 계속 해갖고, 예, 흔들릴 때마다 계속 갖고 있었던 종목이었거든요. 예,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어쨌든, 제가 한 달 정도 갖고 있었어요. 한 달 계속 모았어요, 이거를.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거 기업 분석을 해드릴게요. 근데 이제 소매 판매를 보면서 제가 이제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뭐, 올해 이제 이번 주에 예상돼 있던 것 중에, 어, 어, 이번 주에 이제 주간으로 예상했던 것 중에서 가장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될 게 이제 소매파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왜냐하면 미국 국민들의 소비 심리를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근데 올해, 저는 이번에 사실, 어, 월스트리트도 그렇고 다 좋다고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3.8인데 이번에 예상치 0.3이면 너무 많이 낮췄던 거 아니에요. 님들, 우리 유료회원님들 상한가 들어가도 얘기하지 마세요. 예, 얘기하지 마세요. 예. 왜냐면 오늘 같은 날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저희가 오래 가져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3.8이었는데 이게 확 낮춰서 봤거든요. 근데, 이거 뭐, 예상치 0.4였는데 0.3이 나왔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야,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건 뭐, 리오프닝 관련주고 뭐 간에 소비 관련주를 하면 안 되겠다. 너무 심하다, 이거는.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가 정말 안 좋구나. 그러니까 소비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소비 심리가 진짜 안 좋구나. 그래서 연준 파월 의장이 그렇게 경기가 좋을 거라고 경기 침체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했구나. 지난번 기자회견 때. 그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자신감의 표현가 아니라 쫄리니까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상하원 청문회 때 안 좋다고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소비 심리가 확 급락해 버리니까. 쫄리니까 한 거예요, 쫄리니까. 근데다가 이게 현재의 제조업 PMI 지수는 잘 나오고 있죠. 어, 그러니까 현재의 서비스업 PMI 지수도 안 꺾이고 있죠. 근데 미래의 심리 지수가 자꾸 역대 최저치가 나와요. 이번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를 꼭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봐야 돼요. 그러니까 2월 달까지는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인베스팅, 이제는 현재의 심리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심리를 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미래 사람들이 심리가 어떨 것 같은가에 대한 심리를 계속 봐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미국의 경제 지표를 보는 방법은 필터링을 해서 다 지우고 미국만 클릭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날짜를 정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2월 달 건 나왔으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필터를 해서 적용시키면 어, 쭉 들어가면 이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나오잖아요. 언제 나옵니까? 예. 3월 25일 날 금요일 날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지표가 이제 너무너무 중요하게 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연준에서는 이제 지금까지는 이게 계획을 다 발표 안 했는데 이번에 FOMC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게 뭐냐면 앞으로 일정을 다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할 거고요.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다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어,
이때 이제 나오는 심리 지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미래에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경기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는가. 근데 이게 보면 61.7이 지난달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난번에 61.7이 이렇게 예측이 나왔고 이번에 이제 어떻게 나올지 보면 되죠. 근데 만약에 이번에 또 더 떨어지게 되면 이거는 좀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미래의 그런 경기에 대한 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3월 25일 날 금요일 날 나오는 요 심리 지수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현재 나오는 지표에서는 제조업 PMI 지수하고 서비스 PMI 지수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소매 판매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자, 제조업 지표가 언제 있는가 하면 3월 24일 날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서비스 구매자 지수가 3월 24일 날 있어요. 그러면 오늘 18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FMC에 대한 그 리스크는 끝났죠. 그럼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뭐로 들어갑니까? 예. 그죠? 뭐로 들어갑니까? 뭐로 들어갑니까? 예. 펀더멘탈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만약에 여기서 나오는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 지수,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다 안 좋게 나오면 또 미국 시장이 출렁일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딴 거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경제 지표를 볼 때는 소매 판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소매 판매, 제조업 PMI 지수, 서비스 PMI 지수, 요거를 좀 봐야 한다. 그리고 이제 미래 가치를 얘기할 때 미시간제 소비자 심리 지수하고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 요것만 보면 돼요. 이건 미래의 지표고. 근데 제가 볼 때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는 조금 약간 후행성이 있고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약간 선행으로 좀 빨리 땡겨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다음 주에 다 몰려 있어요. 제조업, 서비스업, 그 다음에 소비자 심리 지수 이런 게. 그러니까 다음 주는 이제 긴축 FMC 회의에 대한 불확실성 끝났기 때문에 펀더멘탈 장세.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내구재 주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너무너무 중요한 게 많아요. 이 내구재 주문이 뭔가 하면 요건데요. 재밌어요. 재밌어야 되는데 저는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재밌고 쉬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재밌지 않고 쉽지 않으면 그 강의는 제가 실패한 강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걸 재밌게 설명해야 되는 게 제 소임이고, 그리고 저는 강의할 때 막 이렇게 막 가입하라고 막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강의를 막 더 열정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제 강의가 좋으면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는 거고, 저 사람 믿을만 하다고 생각하면 가입하는 거지 뭐.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가입하라고 그런다고 가입하실 거예요? 다 물려 있는데?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잘해서 제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가입하시는 걸로 합시다. 네.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할 테니까. 이 내구재 주문이 뭐냐면 이제 가구, 이제 가전, 뭐 PC,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사면 보통 2년, 3년 동안 안 바꾸는 거. 근데 얘가 2020년 5월, 6월 달에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증가됐죠. 왜냐하면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로 이렇게 시장이 급락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집 밖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할 게 뭐 있습니까? 전부 다 이제 유튜브 보고 노트북 사갖고 재택근무하면서 하고. 그러니까 맨날 집에 있으니까 지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구도 바꾸고 가전도 바꾸고 나가서 돈을 안 쓰니까 그 돈으로.
그 집에 이제 막 인테리어도 하고 막 그렇게 한 거죠. 그래갖고 다 이걸 다 바꿔서 다 땡겨서 버렸어요. 근데 이제 내구재 주문이 가구나 가전이나 PC 같은 경우잖아요. 그 여기 이제 언제 많이 들어왔는가 하면 2020년 5월, 6월, 7월 달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럼 요게 2년이 되는 시점이 언젠가 하면 2022년 5월, 6월, 7월이죠. 올해잖아요. 근데 경기가 좋으면 내가 경기가 좋잖아요. 경기가 좋으면 뭐 노트북도 2년에 한 번씩 바꿔. 뭐 가구도 2년에 한 번씩 바꿔. 뭐 가전도 2년에 한 번씩 바꿔. 이게 좀 오버했나? 어쨌든 그렇지만 만약에 이게 경기가 안 좋으면 아이 가구도 한 3년 쓰지 뭐. 가전도 한 3년 쓰지 뭐. 뭐 노트북도 한 3년 쓰지 뭐. 그러면서 자꾸 딜레이를 한단 말이에요. 연기를 시킨다고요. 그래서 이때 너무나 많이 땡겼었고 이때 못 산 사람들이 또 땡겼었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올라오잖아요. 근데 22년 3월, 4월, 5월, 6월, 7월 달이 2년이 되는 해거든요. 근데 이제 얘들이 이제 이 미국 시민들이 국민들이 이 내구재 주문을 이제 빨리 올라오면 아 이제 경기가 살아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 아니 PC나 가구나 가전을 2년에 한 번씩 바꾼다는 거는 내가 경기가 좋고 소비 여력이 있으니까 바꾸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런가요? 근데 지금은 안 바꾸잖아요. 그럼 당연히 안 바꿀 수 있죠. 2년이 안 됐으니까. 이제 2년이 되는 해가 이제부터 온단 말이에요. 5월, 6월, 7월이니까. 그러니까 하반기에 이 내구재 주문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를 보면 돼요. 이해되시죠? 제가 얘기하는 거. 근데 이게 만약에 계속 이렇게 안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아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안 좋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매 판매도 뚝 떨어진 데다가 내구재도 뚝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나중에 소비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2순위로 밀리죠.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소비가 막 올라왔을 때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은데 가구를 바꾸겠습니까? 컴퓨터를 바꾸겠습니까? 가전을 바꾸겠습니까? 먼저 여행부터 가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못했던 걸 먼저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소비가 좀 좋아지면 내구재가 먼저 올라올 것 같지 않고 제가 볼 때는 리오프닝이 먼저 올라올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리오프닝이 못 올라와요. 기대감 때문에 올라오지만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한다니까요. 경기 둔화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라고 사람들이 급내하는데 소비를 합니까? 안 하지. 그러니까 리오프닝 관련해서 올라왔다가 다시 훅 떨어지고 올라왔다 훅 떨어지고 올라왔다 훅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비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소매 판매 지표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내구재를 살 것인가 리오프닝을 살 것인가는 답이 나와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같이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있으면 PC라든지 가전이라든지 가구는 어떻게 해요? 2년 뒤에 사겠지. 3년 뒤에 사겠지. 내가 당장 못했던 걸 먼저 하지 않겠어요. 지금은 소비가 안 좋기 때문에 다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방송 나와서 리오프닝 관련 중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지만 그때는 팔고 다시 실적 나왔을 때 실적이 안 나오면 떨어지면 좀 길게 보고 사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단기적으로 보고 들어갈 종목은 절대 아니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소비도 안 좋고 내구재도 안 좋은데 이해되셨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경기까지는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용 지표를 한번 볼게요. 이게 제가 오늘 오전 강의만 들으면 미국의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목에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ADP 비농업 고용 지표라고 있어요. 이제 보통은 이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나오는 발표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이 비농업 고용 지표를 왜 먼저 보는가 하면 비농업 고용 지표 민간에서 발표하는 고용 지표를 먼저 보면 이제
한 3일 정도 있다가 이제 정부에서 발표하는 고용지표가 또 나오거든요. 그게 얼추 맞아 들어갔었어요. 근데 최근에 맞아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민간 비농업 고용지표에 대해서 불신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발표되는 고용지표만 난 믿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도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코로나가 80만 명이나 막 이렇게 100만 명이 이렇게 막 올라올 때, 그래서 미국의 그 월스트리트에서 이 고용이 10만 명밖에 증가 안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46만 명이 증가됐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40만 명만 증가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60만 명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지금 고용이 올라오는 속도를 보세요. 여기에 시간당 평균 임금이 올라오는 속도를 보세요. 지금 약간 주춤한데. 그러니까 2021년 4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속도를 보세요. 제가 뭔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어쩌면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안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왜냐하면 시간당 평균 임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고용이 따라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시간당 평균 임금이 올라오는 상태에서 고용이 따라온다는 건 무슨 얘기냐? 나중에 물가만 좀 끊기면, 그러니까 지금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7.9이기 때문에 시간당 평균 임금이 5.1이라도 둘 다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여기서 물가를 빼버리면 그러면 실질 임금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를 좀 덜 할 수가 있어요. 경기 우려도 있고. 근데 나중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한 4%대까지만 떨어지면 이제 5%에서 4% 빼면 플러스로 들어오잖아요. 실질 임금이 플러스가 들어온 상태에서 지금 고용 지표가 고용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당장은 소비를 안 하더라도 한 6개월, 7개월 뒤에는 목돈이 마련되겠죠. 돈을 아끼니까. 그리고 시간당 평균 임금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게 한 6개월 정도 쌓이면 목돈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물가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이제는 소비를 좀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반기에 리오프닝 관련주가 경기 침체만 안 오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믿을 수 있는 형태는 고용지표밖에 없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지금의 고용에 올라가는 형태는 고용지표도 좋지만 이 시간당 평균 임금이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임금은 한번 올라가면 잘 안 떨어져요.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한번 올려주면 잘 못 빼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고용이 올라가면서 시간당 평균 임금이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아마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 때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강한 고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 위축은 없을 것이다. 당장은 있겠죠. 근데 하반기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하반기 경기 침체 가능성은 낮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한 이유가 아마 이런 이유가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고용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고용이 올라가면서 시간당 평균 임금이 같이 올라가니까 고용의 내용이 되게 좋잖아요. 근데 여기서 단서가 하나 있죠. 뭡니까?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단서가 하나 있는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물가가 하반기에 안 꺾이면 네, 꽝이죠. 실질 임금이 계속 마이너스가 되면 꽝이잖아요. 그럼 진짜 경기 침체가 와야 되죠. 왜? 물가가 안 꺾인다는 거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7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진짜 미국 경제 무너지죠.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물가를 잡는 거예요. 근데 파월 의장이 굉장히 지금 지난번에 기자회견 하면서 얘기했던 게, 물가는 잡아야 되겠는데, 그 물가를 잡으려고 갑자기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세게 올렸다가는 경기가 죽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경기 괜찮다고 그렇게 막 드립을 친 거예요. 자신감의 표현이 아니라 쪼니까. 그러니까 믿는 건 이제 고용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물가 못 잡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쉽진 않죠. 근데 우리가 예전에 올해 연말에 미국에 중간 선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물가를 못 잡으면 표가 안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바이든은 어떤 형태든 간에 중간 선거 전까지 물가를 잡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고 저도 동의를 했는데 지금 기류가 좀 변하고 있어요. 그 뭐냐면 미국 국민들이 물가가 더 표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웬걸? 러시아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중국을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패권 전쟁을 하니까 생각외로 표가 올라가네? 지지율이 올라가네? 그러니까 바이든이 생각보다 강하게 러시아나 중국을 막 규제를 하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느꼈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신의 패권을 뺏기는, 그러니까 상황에서는 민주당도 공화당도 없다. 똘똘 뭉친다. 이게 국민들까지도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나 공화당 지지자들도. 그러니까 바이든이 굉장히 수세에 몰렸다가 굉장히 여유가 있어져 버렸어요.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도. 그러니까 굉장히 세게 밀어버리잖아요. 제재를. 그래서 저는 이게 변수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러시아를 상반기 내에 굴복을 시키는지, 그리고 중국이 이제 견제를 하는지, 그러니까 중국이 사우디와 관련해서 뭐 원유 결제를 뭐 위안화로 한다, 이딴 발언을 하고 있으니, 아까도 했지만 러시아하고 그러니까 중국하고 단일 통화에 대한 것들을 뭐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제는 지금까지는 긴축에 대한 이슈, 우크라이나 리스크에 대한 이슈로 갔다면 이제부터 3월달에서 6월달까지는 다시 뭐로 가겠습니까? 경기 지표 플러스 패권 전쟁. 그러니까 이제 2라운드가 이제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저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완전히 이제 변했어요. 그러니까 소위에서 이제는
좀 뭐라 그럴까요? 아까 했지만 조금 잠깐만요. 예, 이제는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긴축이나 아니면 그 우크라이나 리스크에 대해서 경기 지표라든지 패권 전쟁으로 이제 바뀌어 버리는 거죠. 제가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시장에서 이제 주도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나중에 이제 오후장에 설명드릴게요. 오후 시장에. 오전은 제가 이게 제가 오늘 설명할 때 그랬죠? 오전은 주로 시황하고 팡 중심이고 오후에는 업종하고 이제 종목 위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라운드가 2라운드가 된 거죠. 경기 지표하고 패권 전쟁으로 가고 있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1라운드가 그러니까 이제 그 1월에서 3월까지가 긴축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이었다면 그 다음에 4월에서 6월까지는 경기하고 패권 전쟁으로 이제 프레임이 옮겨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프레임이 옮겨졌기 때문에 그에 맞는 프레임대로 종목을 이제 선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설명드리려고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계속 이제 쉬지 않고 온 거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제 그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제 그 이제 좀 이제 예전하고 좀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바이든이 생각했던 그 프레임하고 지금 프레임하고 완전히 달라진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이렇게 이해되시죠? 네, 그런 형태로. 그래서 이제 바이든은 상반기 내에서는 패권 전쟁에 좀 굉장히 많이 이제 아마 푸시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소비 관련주는 조금 길게 봐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추격 매수는 금지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잖아요 지금. 예. 그 다음에 내구재 관련 주식은 더 길게 봐야 돼요. 아까 제가 내구재가 뭐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펀더멘탈을 분석해 보니까 느낌이 오죠. 그런데 여기다가 수급까지 같이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는 정말 암담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악성 매물이라고 보통 얘기하면 개인들이 싫어하니까 이게 이제 좀 소화가 되기 전까지는 시장이 막 다시 막 예전처럼 막 전고점을 3천을 돌파해서 간다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종목 장세가 이제 온 거죠. 왜냐하면 아니 대표님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패권 전쟁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패권 전쟁은 제가 시장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왜 1월 달처럼 급나가는 파동 없을 것입니까? 왜 박스권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는 보면 그럼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한 2,500선에서 한 2,800선 사이의 박스권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한 6월까지는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요 프레임에 와서 가는 종목만 상승하는 장세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죠. 그죠? 그런 형태의 흐름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 가는 종목이라는 게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 그런 것들.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왜 패권 전쟁은 시장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원래 긴축이라든지 우크라이나 리스크 같은 경우는
원래 시장의 변동성 요인이 맞아요. 근데 이제 경기는 변동성 요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기가 둔화되더라도 시간을 두고 점점 조금씩 둔화되는 걸 알기 때문에 갑자기 경기가 확 꺾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기에 대한 경기 둔화에 대한 리스크는요. 시장이 큰 변동성 있게, 그러니까 1월 달쯤 크게 떨어지는 그런 요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이제 시장이 크게 떨어지는 요인인 전쟁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긴축 리스크는 이제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때요? 상방과 하방이 다 막혀 있는 박스권 장세죠. 근데 원래 박스권 장세일 때는 중소형주는 많이 가거든요. 대형주는 좀 못 가더라도 중소형주는 많이 가요. 근데 이번에 박스권 장세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왜 다른가 하면 경기 둔화와 긴축이 같이 묶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금리를 인상하는 시점에 경기 둔화가 들어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내가 긴축을 한다,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건 경기가 너무 좋아서 경기를 좀 식히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성장률 전망치를 다 낮추고 있는데 금리 인상을 해갖고 물가를 잡아야 되는, 그것도 수요에 대한 물가가 아니고 공급에 대한 물가를 잡아야 되는 이상한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박스권이라도 예전의 박스권처럼 보면 안 되죠. 정말 가는 종목들이 한 상위 한 30%밖에 없죠. 예전에 박스권이라면 중소형주는 거의 한 70% 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단타도 안 되죠. 파생도 이제 지수 선물도요. 이제 막 크게 막 이렇게 먹는 형태는 이제 안 될걸요. 이게 이제 박스권 장세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걸요. 그러니까 이제 지수 선물도 이제 박스권 전략으로 가야 되고, 종목들도 이제 좀 전략이 다르죠. 오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예.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요거는 이제 긴축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는 큰 변동성에 대한 요소였다면, 이거는 이제 좀 지루한 그런 어떤 장세를 예고하는 프레임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됐죠? 자, 지금부터 다 들으니까 어때요? 이제 대충 흘러가고 있는 상황을 이해되시죠? 이거 만약에 못 들으신 분 있으면 제가 오늘 바로 여기다가 올려놓을 거예요. 조일교라고 치면 제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 오늘 녹화했던 내용을 바로 여기다 올릴 거예요. 여기다가 조일교 유튜브 채널에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돼요. 오늘 제가 바로 올릴 거예요. 끝나자마자 한 4시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올리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제가 여기까지 해서 물가 얘기는 제가 했죠. 고용 얘기도 했고 물가 얘기도 했고 다 한 것 같아요. 생산자 물가지도 안 꺾이잖아요. 이게 공급망 병목 현상이 아직까지 안 꺾이는 거예요. 그 소비자 물가지도 올라가는데 생산자 물가지도 안 꺾인다는 건 아직 공급망 병목 현상이 해결이 안 됐다. 이제 이게 파월이 어떻게 해결할지가 이제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예. 제가 안 쉬고 8시 50분에서 한 10시 40분까지 제가 경기에 대한 얘기를 쭉 했어요. 지금 어떤 상황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갖고 쭉 설명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큰 변동성에 대한 요소였다면 앞으로는 지루한 장세를 예고하는 프레임 전환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맞는 종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선별해서 바꿔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자, 제가 한 2시간 여에 걸쳐서 쭉 한번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제 대충 이제 이해되시죠? 어떻게 이제 프레임이 바뀌고 어떤 상황으로 가는지 이해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7번 한번 눌러보실래요? 예.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제가 분석한 바로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넣고 있으면 이제 시장의 판세가 대충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장은 시장의 큰 흐름을 먼저 잡아놓고 그 다음에 작은 흐름으로 가야지, 큰 흐름을 안 잡아놓고 작은 흐름으로 가면 좀 부담스러워져요.
그래서 왜 이제 이런 형태니까 자꾸 방송에서 왜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모멘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니까 이제 제가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던 것,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뭐 투자의 대가들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보통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이제는 패시브 시대의 이제 뭐 정말까지는 아니고 패시브 시대는 이제 당분간 조금 힘들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이게 패시브 시대는 뭐냐면 주로 이제 지수 관련한 ETF를 포함시킬 수 있는 좀 시가총액이 좀 높은 종목들, 그 지수에 연동되는 그런 형태, 이런 형태들의 시대는 좀 이제 힘들 것 같다라는 얘기하고 이제는 개별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형태의 모습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일단은 긴축인데 경기 둔화의 상황이라는 것, 이게 40년 만에 처음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중앙은행들이 판단을 뭐 잘못해서 이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40년 만에 처음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패시브의 시대, 그러니까 ETF 시대가 되게 성공했던 이유는 계속 위기 때마다 연준이 돈을 풀었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에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얘기잖아요.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2020년도까지 계속 유동성을 풀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인데 이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시대는 그 두 번째는 지금까지의 시대는